예를 들어 제가 인스타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정말 많이 하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 무물보할 때 질문이 대략 500개 이상 넘어갑니다. 질문을 살펴보면 뭔가 눈앞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제가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부나 다른 걸 해서 어떤 쪽으로 갈까요? 하는 질문들인데 제가 이거 패스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잘 공감이 안 됩니다. 아니, 돈을 내가 벌고 싶다면 벌어지냐고. 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운세의 두 번째 컨텐츠입니다. 갑진이라는 글자의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이론 공부도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게 유리한지 사주로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공부하는 류의 컨텐츠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컨텐츠는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사주는 어렵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운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려워요. 평생 날씨를 공부한 날씨 전문가도 내일 날씨 예측하기 어렵고, 날고 기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나 석학들도 자기 투자는 성공한 케이스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미래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삶은 단순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계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규칙을 모아놓는다고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 무질서함을 가지고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양처럼 불규칙 속에 규칙이 있고 규칙 속에 불규칙이 있는 것, 규칙과 불규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지만 결국은 직관과 감각의 영역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보통 한 분야의 오래된 장인을 보면 척 보고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하지만 결국 이 음양이 상호작용하는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 예측의 적중률을 높이려면 일단 확실히 틀린 것들을 걷어내야겠죠. 틀린 것들이 무엇이냐, 인터넷에 널려있는 단식 같은 정보, 특히 일주론이라든지 합이나 형충파해, 신살, 어떤 글자가 몇 개고 많고 적고 하는 작은 단서로 큰 그림을 예측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겠죠. 어려운 이론은 최대한 에센스만 남겨서 갑진년의 운세를 감각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운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느냐, 사주를 볼 때는 운명을 보려고 하는 거죠. 즉 운과 명을 보는 겁니다. 운이라는 것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명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다고 꼭 해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운이 시간을 말한다면 항상 전후가 있기 때문에 이전 과정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갑진년 전에는 무엇이 있는가? 계묘년이 있었죠. 계묘의 디테일한 의미들은 지난 강의들에서 무수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딱 지우고 직관적으로만 봅시다. 개수는 음의 영역에서 수의 기운을 가진 글자입니다. 음은 무엇이냐? 감소운동이다. 마이너스 아시죠? 빼기. 높낮이로 치면 가장 낮은 곳이죠. 영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보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영역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겠죠. 수의 기운이 끝까지 갔다는 것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 물을 말하니까 이건 물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물이 가득 찬 걸 말하는 거예요. 음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묘년의 개수라는 것은 뭐냐? 물이 가득 채워졌다. 왜냐?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가진 지식을 다 빼고 보셔야 됩니다. 감각으로 보는 걸 말해요. 원칙적으로는 금생수를 해야 가장 깊은 겁니다. 그리고 자수로서 금생수를 해야 가장 깊은 거예요. 알지만 이론을 다 알면서도 지금은 계묘년에서 차포 다 떼고 개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생각은 머릿속에서 알더라도 지우세요. 자, 그리고 저 계묘가 속한 구간이 어디냐? 묘목. 묘목은 인묘진이라는 봄에서 가장 봄의 정점에 속한 것. 바꿔 말하면 이제 봄의 정점에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는 여름으로 전력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입니다. 그럼 갑진년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진이라는 것은 인묘진으로서 봄의 끝이지만 여름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진토의 지장간 속에는 을목, 개수, 무토가 들어있어요. 진토 안에 개수가 들어있다는 것은 이제 수라는 물의 기운은 끝났다. 수라는 물질은 실체가 없어졌고 내가 지나온 경험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형이죠. 한때 있었다. 그럼 계묘년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런데 갑진부터는 물이 완전히 빠져서 없어지는 거죠. 과거형이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갑진에 일어나는 형상이 뭐냐? 계묘년에 가득 채워놓은 물이 빠지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주에서 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다 지우고 우리가 모든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형체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수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속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속할 수도 있고 지하수에 속할 수도 있고 뭐 바다에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몸에도 들어있어요. 어디에나 속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모양이 없고 어디에든 맞춰서 가득 채워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모든 글자 중에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수를 말할 때는 어떤 청탁이라든지 카르텔, 사적인 끈끈함, 혈연지연, 학연들로 이루어진 계보,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것들, 서로 계파나 계급을 나누고 이권을 향유하는 모임들,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것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밀접하게 밀도 있게 모여있는 것들은 파괴력이 있죠. 그게 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장 비밀스럽지만 사실은 비밀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모임, 반드시 숨겨야 하는 것들이 있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태어난 구역이 수에 가까우면 가을생과 겨울생들을 말하죠. 사주에서 금과 수를 발달한 사람들을 말하죠. 자기 영역과 이권을 위해서 세력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리액션도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을 내 영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선한 의도로 했다고 하나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권이 되고 카르텔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권과 카르텔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 19년 기해년부터 올해 23년 계묘년까지의 5년은 수의 기운이 천간지지로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도 볼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카르텔들과 세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카르텔들과 카르텔들의 싸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정치나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일들, 누구를 가까이 해야 유리하고 불리한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많은 카르텔들 보면서 일반 사람들마저도 일종의 깨우침을 얻게 된 겁니다. 저 기득권들에 속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있죠?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신축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냐? 그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속에 내가 속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비싼 이자를 감당해서라도. 숫자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비싼 금리나 이런 데서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싶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음의 기운이 발달한 지점에서는 이런 사건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음의 기운이라는 것은 금수의 기운을 말해요. 이제 갑진년이 되면 이 가득 찼던 수의 기운이 소멸되게 됩니다. 가득 찼던 물이 빠지면 우리는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계묘년에 가득 찬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과 판단력을 가린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계묘년을 말할 때 짙고 거무 어두운 안개와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갑진년부터는 사람들한테 감춰져 있었던 진실과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미 계묘년에 온갖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죠. 이건 지나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실체들이 까발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여 내가 문제되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면 사실 계묘년이 가기 전에 발을 뺐어야 하는 겁니다. 갑진년이 되면 사람들은 감정적인 영역에서 점차 양의 영역으로 나와요. 훨씬 이성적이 될 것이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참기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던 것들을 방치했을 때 갑진년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인생 조지겠는데 싶은 게 생겼다면 이미 늦게 됩니다. 사실 계묘년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 와중에도 많이 늦은 것이긴 해요. 그러니까 늘 선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뭔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집중하면은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게 되는 것들, 즉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최선의 결과를 주지는 않는 거예요. 항상 현재 눈앞에 닥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운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목적지를 봐야 되고 그 목적지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발밑을 보면 언젠가는 오판하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객관화가 안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
모습대로 자기를 보려고 해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운을 볼 때도 내 희망사항에 맞춰서 자꾸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인스타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정말 많이 하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 무물보 할 때 질문이 대략 500개 이상 넘어갑니다. 질문을 살펴보면 뭔가 눈앞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제가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부나 다른 걸 해서 어떤 쪽으로 갈까요? 하는 질문들인데 제가 이거 패스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잘 공감이 안 됩니다. 아니, 돈을 내가 벌고 싶다면 벌어지냐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할 수가 있냐고.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부분조차도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아보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운명이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운명이라는 것에 싱크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답변해주는 사람은 나니까 내가 답변을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싱크가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되는 거지 내가 맞출 수는 없을 것 같다, 저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운명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 운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한 주제를 좀 자주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주를 보는 이유는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택할 권한이 있지도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태생부터 필멸자입니다. 반드시 죽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할 수가 있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든지 국가를 선택할 수가 있나요? 내가 군대를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갈 수가 있을 것이며, 돈 버는 게 피곤하다고 해서 돈을 안 벌 수가 있나? 출근하기 싫다고 해서 출근 안 할 수가 있나? 거의 대부분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임무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임무들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들밖에 없습니다.